2015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는 순간 발생한 중력파를 직접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빛이라는 창으로만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진동을 듣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명의 무용수가 격렬한 마지막 춤을 추면서 발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중력파를 통해 블랙홀들의 마지막 순간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에 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어떤 색깔인가요?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홀로 계신가요? 어디에 있든. 잠시 세상의 소란을 잊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바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중력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당신의 몸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테니 말이죠.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물론 정말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좋으실 때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지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이 막 태동하던 그 태초의 순간으로 말입니다. 이 어둠 속에 춤탔던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히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역동적인 힘의 중심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춤은 계속해서 우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중력파를 감지하여 블랙홀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의 우주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별들도 없었고 은하도 없었죠. 그저 무한히 뜨겁고 밀도가 높은 원초적인 수프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아주 미세한 불균형들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표면에 이는 잔물결처럼 이 불균형들은 중력이라는 조용한 손짓에 의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년이 흐르면서 이 작은 덩어리들은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만큼 충분히 커졌을 때 핵융합이라는 마법 같은 불꽃을 일으키며 거대한 별들로 탄생했습니다. 이 별들은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고 우리의 밤하늘을 수놓는 작은 보석들이 되었죠. 우리가 쌍성계에서 벌어지는 블랙홀의 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시선을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확장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블랙홀이 은하 전체의 형성과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우주의 씨앗, 은하의 심장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은하의 생명주기를 조절하는 역동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등불에는 언젠가 연료가 닿는 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블랙홀의 기원을 만나게 됩니다. 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핵융합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에너지는 별이 스스로의 중력에 의해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마치 끊임없이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이라는 팽창의 힘이 사라지면 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은 그동안 짓눌려 있던 엄청난 중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스스로에게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주를 거대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은하들은 이 정원에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그리고 이 꽃들의 중심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바로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은하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별들의 경우 이 붕괴는 백색화해성이나 중성자별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별의 크기가 우리 태양의 최소한 10배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엄청난 폭발과 함께 붕괴합니다. 이 폭발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격렬한 사건 중 하나죠. 초신성 폭발은 별의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고 그 중심부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거대한 성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압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압축의 과정은 멈출 줄 모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모든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지점까지 말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공진화입니다. 이는 은하와 그 중심의 블랙홀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한 쌍의 춤꾼이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듯이 말이죠. 은하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가스와 별들을 빨아들이면 그 중심의 블랙홀도 더 많은 물질을 흡수하여 함께 커집니다. 동시에 활발하게 물질을 흡수하는 블랙홀은 강력한 제트와 복사를 방출하여 은하 주변의 가스를 밀어내거나 가열하여 새로운 별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은하의 성장을 조절하는 일종의 피드백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이 압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모든 물질은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무한히 작은 점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점의 밀도는 무한대이고 부피는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점이 만들어내는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빛마저도 탈출할 수 없는 지점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블랙홀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왜 그렇게 많은 블랙홀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 특히 거대하고 밝게 빛나는 별들은 잠재적인 블랙홀 후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엄한 삶의 마지막에 결국 우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피드백 메커니즘은 은하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원 은하와 같이 별 생성이 거의 멈춘 은하들은 종종 매우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과거에 강력한 활동을 통해 은하의 가스를 모두 밀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는 비교적 작은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별들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별들이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는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의 존재가 남긴 흔적을 통해 그들을 상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정말로 별의 죽음 이후에만 탄생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에 별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블랙홀들이 탄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밀도가 극도로 높았던 시기에 무한히 작은 공간에 물질이 압축되면서 태양계의 행성 크기보다도 작은 블랙홀들이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블랙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킹 복사라는 신비한 현상으로 인해 서서히 증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호기심은 끝없이 자극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역할은 은하의 합병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고 합쳐질 때 각 은하의 중심에 있던 초대 질량 블랙홀들도 서로에게 끌려가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블랙홀 합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하며 새로운 더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을 탄생시킵니다. 이 합병 과정은 은하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별 생성의 물결을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등 은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의 탄생은 단순히 한 별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중력 법칙이 만들어내는 가장 극적인 결과이자 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형태는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블랙홀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언어가 사라진 공간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매혹시키고 과학자들을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직도 블랙홀의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둠 속의 미스터리들이야말로 우리를 이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요? 초대 질량 블랙홀은 단순히 우주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의 힘이자 파괴의 힘입니다. 그들은 은하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대한 도서관이자 은하의 미래를 조각하는 조각가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우 은하의 심장, 재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별의 죽음을 통해 블랙홀이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상상해 보았으니 이제 그 존재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인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사건의 지평선을 우주에 찢어진 상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시공간의 매끄러운 직물이 찢어진 듯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하의 심장에 자리 잡은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은하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시 시선을 아주 작은 규모로 돌려 끝없는 질문, 우주의 끝자락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가장 깊은 부분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미스터리들을 제시하며 지식의 경계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유리벽처럼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죠. 대신 그것은 블랙홀의 중심에서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형성되는 일종의 탈출 불가능한 경계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의 가장자리와 같습니다. 폭포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는 아직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계선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의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한번 넘어서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빛조차도 블랙홀의 막강한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블랙홀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정보 손실 역설입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과연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존되는 걸까요? 양자역학은 정보가 절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블랙홀은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위대한 이론 사이의 충돌은 물리학자들을 수십 년간 괴롭혀 왔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안한 호킹 복사는 한 가지 가능한 해답을 제시했지만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는 양자중력 이론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우주선에 앉아 서서히 블랙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저 어둡고 텅 빈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변 별들의 빛이 이상하게 휘어지고 왜곡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시공간의 직무를 뒤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거운 쇠구슬이 팽팽한 고무 시트를 움푹 파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더 가까워질수록 이 왜곡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우주선이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은 끊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빛을 볼 수 없게 되며 당신이 보낸 신호도 외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베일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끝없는 질문은 특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은 밀도가 무한하고 부피가 0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과연 특이점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재 이론이 극도로 높은 중력 환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학적 결과일 뿐일까요? 만약 특이점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은 새로운 우주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통로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아직까지도 우주의 끝자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빛이 갇히는 곳, 정보가 사라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선을 상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 중 하나, 즉 모든 것이 항상 탈출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는 규칙이 깨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경계를 넘어서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의 중심부 특이점을 향해서 말이죠. 마치 외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블랙홀은 또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우주의 가장 큰 두 가지 미스터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힘인 암흑에너지의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시 블랙홀들이 암흑물질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암흑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블랙홀이 이 두 가지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크기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클수록 사건의 지평선의 방향도 커집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질량의 블랙홀은 약 3km의 방향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태양계 전체를 삼킬 만큼 거대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히 하나의 점이 아니라 그 영향력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히 신비로운 천체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학의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이죠.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끝자락에 서 있는 끝없는 질문들을 던지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식의 바다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안전한 거리에서 당신이 블랙홀에 접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친구는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영원히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점점 더 느려지고 당신의 모습은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사건의 지평선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중력시간 팽창 현상입니다. 당신의 친구에게는 당신의 시간이 느려지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시간이 평소와 똑같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두 명의 여행자가 서로 다른 시간의 강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은 느리게 흐르는 강을 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흐르는 강물 속에서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죠. 우리가 블랙홀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는 시간 여행자들이라는 환상적인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랜 꿈인 시간 여행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의 기이한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사건의 지평선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극단적으로 뒤틀리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뒤섞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후에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입구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세계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중력시간 팽창을 기억해 보세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매우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블랙홀 주변을 오랫동안 공전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우주선에 탑승한 당신에게는 몇 년이 지난 것 같지만 지구로 돌아왔을 때 지구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미래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 너머에 존재하는 가장 기이하고도 근본적인 지점, 바로 블랙홀의 특이점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만약 사건의 지평선이 우주가 찢어진 상처라면 특이점은 그 상처의 가장 깊은 곳, 모든 것이 하나로 압축된 중심의 무한한 특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몇 가지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블랙홀 주변의 환경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엄청난 중력과 강력한 복사선 때문에 우주선은 순식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둘째, 안전하게 사건의 지평선에 접근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 인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물리학자들에게 특이점은 하나의 악몽이자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에서 시공간이 무한히 휘어진다고 예측합니다. 즉, 물질이 무한히 높은 밀도로 뭉쳐져 있고 부피는 원에 가까워지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마치 모든 물질이 끝없이 압축되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점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별의 모든 질량이 핀 끝보다도 작은 공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더 깊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웜홀이라는 다른 우주로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웜홀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잇는 가상의 터널입니다. 마치 사과 표면의 한 점에서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터널을 뚫는 것처럼 웜홀은 우주의 먼 거리를 단번에 여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특정한 종류의 블랙홀, 즉 회전하는 블랙홀의 특이점이 웜홀의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가설은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구덩이가 아니라 우주의 다른 지점으로 어쩌면 다른 시간대로 이어지는 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특이점은 단순히 밀도가 무한히 높은 지점일 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화살, 즉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개념이 이곳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강물이 멈추고 얼어붙은 것처럼 특이점에서는 모든 사건이 하나의 순간에 갇혀버립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히 우주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아니라 시공간의 본질을 뒤흔드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가설 또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웜홀이 존재하더라도 그 안의 환경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또한 웜홀을 통과하는 여행자는 엄청난 중력의 힘 때문에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색 물질과 같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이점은 중력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중력은 지구라는 거대한 공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지만 블랙홀의 특이점은 중력 그 자체의 순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물질이 중력의 압력 아래 완전히 붕괴하고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정체성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이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마치 원시인들이 전기를 처음 접했을 때의 혼란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알고 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이 시간 여행의 꿈파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우주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맨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는 시간, 여행자들이 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특이점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특이점은 우리 이론의 한계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극도로 높은 중력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학적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특이점 대신 양자 중력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이 미지의 영역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려는 이 노력은 물리학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이론을 성공적으로 통합한다면 우리는 블랙홀의 특이점뿐만 아니라 우주 탄생의 순간, 즉 빅뱅의 비밀까지도 풀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블랙홀이 미래의 시간 여행을 위한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았으니 이제 문필 끝없는 질문, 우주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가장 깊은 부분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미스터리들을 제시하며 지식의 경계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특이점의 존재는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물질이 하나의 무한한 점으로 압축된다면 이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보 손실 역설이라는 흥미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모든 정보, 예를 들어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나 당신의 기억과 같은 모든 것들은 특이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모든 것을 파괄해버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는 걸까요? 양자 역학은 정보가 절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정보가 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의 모순은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블랙홀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정보 손실 역설입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과연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존되는 걸까요? 양자 역학은 정보가 절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블랙홀은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위대한 이론 사이의 충돌은 물리학자들을 수십 년간 괴롭혀 왔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안한 호킹 복사는 한 가지 가능한 해답을 제시했지만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의 특이점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숨겨진 우주의 비밀들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특이점은 블랙홀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가장 깊은 미스터리이며 동시에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이 닿는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끝없는 질문은 특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은 밀도가 무한하고 부피가 0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과연 특이점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재 이론이 극도로 높은 중력 환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학적 결과일 뿐일까요? 만약 특이점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은 새로운 우주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통로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아직까지도 우주의 끝자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의 무한한 밀도와 시공간의 붕괴에 대해 상상해 보았으니 이제 잠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볼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사실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거인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를 떠다니는 그림자라고 부를 수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입니다. 블랙홀은 또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우주의 가장 큰 두 가지 미스터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힘인 암흑 에너지의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시 블랙홀들이 암흑 물질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블랙홀이 이 두 가지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이름 그대로 우리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엄청난 덩치를 가진 블랙홀들입니다. 그들은 보통 은하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죠. 마치 은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처럼 말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궁수자리 A스타라고 불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나선팔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히 신비로운 천체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학의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이죠. 블랙홀은 우리에게 방조리 우주의 끝자락에 서 있는 끝없는 질문들을 던지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식의 바다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작은 블랙홀들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 그리고 다른 별들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면서 성장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작은 물방울들을 흡수하여 점점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각 은하의 중심에 있던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더욱 거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합병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이며 엄청난 양의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우리가 블랙홀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어둠 속의 섬, 은하의 무덤 시체네 이라는 조금은 섬뜩하지만 매우 중요한 현상에 대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별을 삼키는 존재를 넘어 때로는 은하 전체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적인 규모의 비극이자 동시에 우주 진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대한 존재들이 단순히 우주의 수동적인 청소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은하의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은하 전체를 가열하고 새로운 별의 탄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성장을 조절하는 일종의 우주적인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들은 비교적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들은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깨어납니다. 마치 잠자는 거인이 굶주린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 말이죠. 이 깨어난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에너지는 은하 전체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초기 우주에서 이 정도로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별의 죽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이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씨앗 문제라고 불립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형성을 위한 충분한 씨앗이 초기 우주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의 붕괴나 별의 죽음이 아닌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이들이 탄생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활동성 은하핵, 즉 AGN입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은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빛과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은하 전체의 빛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또한 블랙홀의 극지방에서는 강력한 제트가 형성되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뿜어냅니다. 이 제트는 은하의 가스를 밀어내고 새로운 별의 형성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은하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은하를 이루는 건축물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 거대한 그림자들은 우주 전체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은 우주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거미줄의 매듭 부분에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하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은하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숨겨진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수많은 구슬을 연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이 바로 중력이고 그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블랙홀은 은하를 서서히 파괴하는 은하의 무덤밥 지온디즌시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가스와 별들을 집어삼키면서 은하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별들도 서서히 죽어가고 은하는 결국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마치 우주의 공동묘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규모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조각하고 형성하는 조각가이자 우주의 깊은 역사를 간직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은하의 합병 과정에서 두 개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질 때 이 충격은 은하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와 복사는 은하의 모든 것을 흔들고 별들의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은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는 것은 어둡고 텅 빈 공간에 떠있는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질량 블랙홀의 거대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중력적 영향력에 대해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 중력이 어떻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블랙홀이 중력의 노래, 빛의 침묵이라 불릴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파괴의 과정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은하 주변의 가스를 재분배하여 먼 미래에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숲을 태워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중력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공을 던지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게 하며 태양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이유가 바로 중력 때문이죠. 하지만 블랙홀의 중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끌어당김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우주의 직물 자체를 극단적으로 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치 무거운 쇠구슬이 고무 시트를 깊숙이 파이게 만들듯 블랙홀은 그 엄청난 질량으로 시공간을 움푹 파이게 합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화가 단순히 아름다운 별들의 탄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 속에는 파괴와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복잡한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둠 속의 섬, 은하에 무덤되다 든 우리에게 우주의 잔혹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발견되는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움푹 파인 공간은 주변을 지나는 모든 것을 블랙홀의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끌어당김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존재인 빛마저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빛은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휘어진 시공간의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블랙홀 근처에서는 빛의 경로가 심하게 휘어져 결국에는 블랙홀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용돌이가 바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며 일단 이 경계를 넘은 빛은 영원히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하의 무덤에 대해 이야기하며 블랙홀의 파괴적인 힘을 보았으니 이제 다시 시선을 아주 작은 영역, 즉 양자역학과 중력의 조화물을 찾으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의 내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두 거대한 기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충돌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충돌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로 블랙홀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왜 검게 보일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블랙홀은 빛을 반사하거나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삼킬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빛을 모두 흡수해버리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완전한 어둠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빛의 화가들이 사용하는 검은색 물감이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것처럼 블랙홀은 우주의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존재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시공간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행성, 별, 은하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우주 현상들을 완벽하게 예측합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면처럼 말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고 그 중심에는 모든 밀도가 무한한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주변의 별들과 가스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별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마치 거대한 팽이가 스스로의 중심을 향해 회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와 먼지들은 서로 충돌하고 마찰하면서 엄청난 열을 냅니다. 이 열은 100만 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X선과 감마선 같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 방출된 빛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특수 망원경을 통해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의 흔적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아원자 입자와 같은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양자 단위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미세한 모래알갱이로 이루어진 세상의 설계도면처럼 말이죠. 양자역학은 현대 기술의 대부분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중력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블랙홀이 단순히 정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주의 역동적인 힘의 중심이며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우주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주변의 강렬한 복사는 새로운 별의 탄생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물질을 재분배하여 은하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새로운 금속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광물을 녹이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블랙홀의 특이점과 같이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압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두 이론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부드럽게 연속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양자역학은 시공간이 아주 미세한 양자 거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명의 건축가가 서로 다른 설계도면을 들고 한 건물을 지으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 명은 매끄러운 곡선을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불연속적인 블록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블랙홀의 중력이 빛마저 침묵시키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중력은 단순한 힘일까요? 아니면 시공간 그 자체의 본질일까요? 그리고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중력의 노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으며 빛의 침묵은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양자 중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촉근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힘이 미세한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끈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함에 따라 우리가 아는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중력을 양자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블랙홀의 특이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보이지 않는 거인의 흔적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탐정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빛을 삼키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감추지는 못합니다. 마치 거대한 존재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발자국처럼 말이죠. 이러한 노력은 블랙홀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블랙홀의 특이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주 탄생의 순간에 무엇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론 말을 찾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흔적은 바로 블랙홀 주변의 별들의 움직임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밤하늘의 별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원을 그리며 공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곳에 엄청난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망원경을 통해 은하 중심부의 별들의 움직임을 수십 년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들이 우리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하지만 빛을 내지 않는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스타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자 중력 이론을 통해
블랙홀 내부의 비밀을 밝히려는 노력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시선을 다시 우주의 거대한 캔버스로 돌려 우주의 진정한 고독점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남은 것은 오직 완전한 어둠과 침묵뿐입니다. 또 다른 흔적은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이 물질들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들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마찰하면서 엄청난 열을 내뿜습니다. 온도가 수백만 도에 달하며 이 뜨거운 가스들은 X선과 감마선 같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X선 망원경을 통해 이 빛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서 촛불을 켜는 것처럼 이 빛은 블랙홀의 존재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강착 원반은 블랙홀이 얼마나 활발하게 물질을 흡수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블랙홀은 자신이 탄생한 별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모두 집어삼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블랙홀 주변에는 더 이상 빛을 내는 별도 없고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가스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어둠과 고독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도시가 멸망한 후 그 폐허 속에 홀로 남겨진 존재와 같습니다. 블랙홀이 쌍성계에 속해 있을 때 그 흔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쌍성계는 두 개의 별이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그중 한 별이 블랙홀이라면 블랙홀은 동반성에서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X선이 방출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X선 방출을 관측하여 우주에 있는 수많은 항성 질량 블랙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흡혈귀처럼 동반성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빛을 내뿜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더욱 극단적인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은하의 별들과 가스 그리고 다른 블랙홀들을 집어삼키면서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오직 자신들의 거대한 중력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은하의 모든 생명과 에너지는 그들의 존재 속으로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어둡고 고독한 중심뿐입니다. 최근에는 중력파라는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시공간의 물결입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중심으로 춤을 추다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 엄청난 물결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물결은 너무나도 미약하여 감지하기가 극도로 어렵지만 2015년 라이고 과학 공동체는 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는 순간 발생한 중력파를 직접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발견은 블랙홀을 관측하는 새로운 창을 열었으며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인들의 춤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우주의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고독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별들의 연료는 모두 소진될 것입니다. 모든 별들은 서서히 식어가고 마지막 별의 빛이 사라지면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블랙홀과 그들의 끝없는 중력의 흔적뿐일 것입니다. 이 모든 흔적들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히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실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깊은 탐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게 합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고독에 대해 사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공간이 텅 비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이 고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블랙홀은 이러한 우주의 본질적인 고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중력에 대한 흔적을 찾아내는 법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 중력이 시간이라는 신비로운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시간 왜곡의 거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진정한 고독은 우리에게 우주의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주의 진정한 고독사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예측합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공을 트램펄린 위에 올려놓으면 트램펄린의 표면이 움푹 파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움푹 파인 부분은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물체들의 경로를 바꾸고 빛의 경로마저도 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력의 영향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미칩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 현상을 중력시간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주의 고독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했으니 이제 시간의 끝, 공간의 시작이라는 가장 극적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가설은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씨앗일 수 있다는 놀라운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순환 우주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미미하게나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고도가 높은 곳보다 중력이 약간 더 강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있는 시계는 해수면에 있는 시계보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빨리 갑니다. 물론 이 차이는 너무 작아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블랙홀과 같은 극한의 중력 환경에서는 이 시간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우리는 우주가 약 18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탄생했다고 믿습니다. 이 빅뱅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은 어떨까요? 특이점은 모든 물질이 무한한 밀도로 압축된 지점이며 이곳에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특이점이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위한 미니 빅뱅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우주선에 탑승하여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쌍둥이 형제는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시간이 극도로 느리게 흐르는 동안 지구에 있는 당신의 형제는 평범하게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몇 분이 지난 것 같지만 지구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형제는 이미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함 쌍둥이 역설리 한 버전입니다. 당신의 형제는 늙었지만 당신은 거의 늙지 않은 상태 그대로인 것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블랙홀은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 후 그들을 특이점이라는 무한한 압력 아래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 압력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특이점은 붕괴하여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블랙홀은 우리 우주를 위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위한 창조의 도구인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껍질을 찢고 새로운 생명으로 돋아나는 것처럼 블랙홀의 특이점이 새로운 시공간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가깝게 다가간다면 당신의 시계는 외부의 관찰자가 보기에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 관찰자에게 영원히 정지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그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평소와 똑같이 흐르고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마치 마법의 거울을 통과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울 밖의 세상은 멈춰 있지만 거울 안의 세상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순환 우주론은 우주의 탄생과 종말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을 제시합니다. 우리 우주는 거대한 블랙홀 속에서 탄생했고 언젠가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은 또 다른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끝없이 숨을 쉬는 것처럼 팽창하고 수축하며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력시간 팽창은 우리에게 시간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는 곳의 중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후자가 옳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중력이라는 지형의 경사에 따라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 또한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특이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없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관측 결과는 우리 우주가 수축하여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낮춥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우리 우주는 결국 차가운 얼음과 같은 빅프리즈 상태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자연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왜곡하고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직도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바이르 시간 왜곡의 거울라헬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사유와 함께 아직 풀리지 않은 신비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이 시간의 끝이자 공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상상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가 이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이디어는 과학과 상상력의 경계에 서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중력에 대한 흔적과
시간 왜곡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블랙홀이 삼킨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지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미스터리, 우주를 가로지르는 망각의 길, 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물리학자들을 수십 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하게 만든 정보 손실 역설이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끝이자 공간의 시작에 대해 상상력을 펼쳤으니 이제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와 어둠의 포옹, 생명의 요람홀이라는 역설적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파괴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들의 존재가 생명체 탄생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보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종이를 태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이는 재와 연기로 변하겠지만 그 재와 연기 속에는 종이를 이루고 있던 모든 원자와 분자들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주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면 그 재와 연기에서 종이의 모든 정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인 정보 보존의 법칙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정보는 그 형태만 바뀔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X선과 감마선 같은 강력한 복사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사는 언뜻 보기에는 생명체에게 해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별이 없는 우주의 깊은 공간에서는 이러한 복사가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이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에 무엇이든 떨어지면 그것의 모든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책을 블랙홀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와 지식은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블랙홀의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 블랙홀은 그저 질량, 전압, 그리고 회전 속도라는 세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블랙홀의 무털 정리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에게는 그가 삼킨 책이 소설책인지 과학책인지 아니면 그냥 빈 종이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복사가 별의 탄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들은 거대한 분자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면서 탄생합니다. 만약 이 분자구름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뭉쳐진다면 거대한 별들이 순식간에 탄생하고 이 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주변의 가스를 모두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별들이 더 이상 탄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은 정보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는 반면 블랙홀은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학 법칙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정보 손실 역설의 핵심입니다. 블랙홀은 정보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법칙이 깨진다면 우주의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블랙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방출하는 강력한 복사는 주변의 가스 구름을 가열하여 그들의 붕괴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난로가 방 안의 공기를 데워 응결을 막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 인해 가스 구름은 더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붕괴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같은 중간 크기의 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이야말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물리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홀로그래피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어떤 2차원의 표면에 코딩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3차원적인 우주가 2차원적인 표면에 투영된 것이라는 개념이죠. 이 원리를 블랙홀에 적용하면 블랙홀이 삼킨 모든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코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책을 태웠을 때 재와 연기에 정보가 남아있듯이 블랙홀이 삼킨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표면에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이 방출하는 강력한 제트와 복사는 은하의 물질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은하 중심의 가스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은하의 외곽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흙을 고르게 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은 은하 전체의 구조와 생명체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블랙홀이 웜홀이라는 다른 우주로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블랙홀이 삼킨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가설은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 가설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블랙홀을 단순히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조력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어둠의 포옹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파괴와 창조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블랙홀이 삼킨 정보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망각의 길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길 끝에 숨겨진 새로운 물리학의 비밀을 밝혀낼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블랙홀이 생명의 요람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우주의 거대한 기억 장치들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블랙홀이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거대한 도서관일 수 있다는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정보 손실 역설에 대한 깊은 사유를 나누었으니 이제 그 역설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해답 중 하나인 호킹 복사의 부드러운 속삭임 월단살 하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개념은 블랙홀이 영원히 모든 것을 삼키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미약하게나마 빛을 방출하며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정보 보존의 법칙에 있습니다. 이 법칙은 정보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원리가 블랙홀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블랙홀이 삼킨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보존된다면 블랙홀은 우주의 거대한 저장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치 지구의 모든 책과 사진, 그리고 기억들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세계로 잠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텅 빈 진공 공간도 사실은 완전히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은 끊임없이 상생성과 쌍소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활발한 공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가상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성되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소멸하여 사라집니다. 마치 텅 빈 무대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 배우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저장할까요?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은 홀로그래피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블랙홀이 삼킨 모든 정보는 그 내부의 특이점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2차원적인 표면에 코딩될 수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3차원적인 물체의 정보가 2차원적인 필름에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의 표면은 그가 삼킨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대한 도서관의 표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쌍생성 현상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 입자 반입자 쌍이 생성되는 순간 그중 하나는 블랙홀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가까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한 입자는 블랙홀의 중력장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어 진짜 입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진짜 입자는 블랙홀로부터 멀리 날아가며 이 과정에서 블랙홀은 자신의 질량과 에너지를 아주 미세하게 잃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용암 덩어리가 아주 미약한 증기를 내뿜으며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가설이 맞다면 블랙홀은 우주의 모든 과거를 담고 있는 거대한 기억 장치입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 은하들의 충돌, 그리고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사건의 지평선에 미세한 흔적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블랙홀을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한 신비로운 보물 상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 이론은 블랙홀이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 언젠가는 완전히 증발하여 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인 EMC2에 따라 질량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현상을 직접 관측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정보를 저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정보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안한 호킹 복사는 한 가지 가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방출하는 이 복사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블랙홀이 삼킨 정보의 일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블랙홀은 결국 자신이 삼킨 모든 것을 미약한 속삭임처럼 우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서서히 기억을 되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삼킨 정보를 우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양자 현상을 통해 복사 형태로 우주로 다시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설이 맞다면 정보 손실 역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결국 정보를 영원히 가두지 않고 언젠가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그 비밀들을 우주로 되돌려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우주의 거대한 기억 장치다라는 가설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이 단순히 무자비한 파괴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부드러운 속삭임 차펄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마지막 미스터리 중 하나이자 가장 아름다운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블랙홀이 우주의 거대한 기억 장치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깨어나지 않는 꿈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호킹 복사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블랙홀이 영원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의 강물을 더 거슬러 올라가 우주 초기의 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혼돈의 시대에 별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블랙홀의 윤영이 원시 블랙홀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블랙홀이 별의 죽음에서 탄생하고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며 심지어는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들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호킹 복사라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고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의 무한한 깊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고도 그들이 남긴 중력의 흔적과 빛의 침묵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죽으면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우주 탄생 초기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마치 끓는 수프처럼 요동쳤고 이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하게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폭풍에 휘말려 거대한 파도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가설과 아이론릴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내부를 직접 탐험할 수 없고 정보가 정말로 사라지는지 아니면 보존되는지 명확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는 통일된 이론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단지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불규칙성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너무나 높아져서 스스로의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하여 블랙홀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별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탄생했기 때문에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이 원시 블랙홀들은 크기가 매우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것은 산의 크기 정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행성 크기이거나 심지어는 작은 원자 크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과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과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 답은 또 다른 수많은 질문들을 낳습니다. 블랙홀은 그러한 질문들의 보고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작은 원시 블랙홀의 존재는 호킹 복사 이론과 결합될 때 더욱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더 빨리 증발한다는 것을 예측합니다. 따라서 우주 초기에 탄생한 작은 원시 블랙홀들은 이미 모두 증발하여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찰나의 순간을 살다 사라진 우주의 반딧불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블랙홀은 우주가 꾸는
깨어나지 않는 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호기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끝없이 탐구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 작은 원시 블랙홀들 중 일부가 아직도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미세한 중력의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우주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빛을 내지 않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만약 원시 블랙홀들이 이 암흑 물질의 일부이거나 전부라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는 블랙홀이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침묵 속에서 노래하며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신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의 존재는 우주의 초기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첫 번째 씨앗 역할을 하여 은하와 별들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 작물을 키우는 것처럼 이 작은 블랙홀들이 거대한 우주 구조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학의 겸손함을 보았으니 이제 어둠 속에서 찾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파괴와 죽음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진정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시 블랙홀은 우주의 숨겨진 유령의말에 대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 탄생의 순간과 그 이후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고 신비로운 존재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첫 번째 순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동시에 창조적이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블랙홀이 별의 장엄한 죽음에서 탄생하고 거대한 은하들을 조각하며 심지어는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우주의 끊임없는 순환을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이 순환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본질이 파괴와 창조의 균형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주 초기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원시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 어둠 속의 춤, 쌍성계 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종종 외로운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다른 존재들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별이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쌍성계에서 그들의 춤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블랙홀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완벽한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질량, 전하, 그리고 회전 속도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만 정의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단순한 아름다움 중 하나입니다. 마치 모든 복잡한 음악이 단 세 개의 음표로 만들어진 것처럼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쌍성계는 우주에서 매우 흔합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단독성보다 쌍성계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쌍성계 중 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블랙홀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별은 여전히 그 옆에 남아 블랙홀과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두 무용수처럼 영원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은 우리에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력은 별들의 춤을 추게 하고 가스구름은 그들 주위에서 빛을 내뿜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춤은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중력은 동반성의 움직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반성의 궤도가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관측하면 그 곁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 즉 블랙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홀은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의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상기시켜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이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춤은 때때로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만약 두 무용수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동반성의 바깥층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은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엄청난 양의 X선을 방출합니다. 이 현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빛을 내뿜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X선 방출을 탐지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항성 질량 블랙홀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여행하며 블랙홀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탐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의 잔향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두 블랙홀이 서로를 중심으로 공존하는 쌍블랙홀 시스템에서 일어납니다. 두 블랙홀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서로에게 나선형으로 다가가면서 시공간의 직물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이 물결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이 중력파는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며 시공간을 미세하게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